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참 따뜻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사람이라면 오래 곁에 두고 싶다고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사람과 밥을 한 끼 먹었습니다. 딱 한 끼요.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식당에서 평범한 밥상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밥상 앞에서는 감추려 해도 새어 나오더라고요. 젓가락을 드는 손에서, 종업원을 부르는 목소리에서, 반찬 접시를 다루는 손끝에서, 식당을 나설 때쯤 처음에 품었던 그 따뜻한 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밥 한 끼가 사람을 바꾼 게 아닙니다. 밥 한 끼가 그 사람의 진짜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같이 밥을 먹어봐야 안다고요? 저는 젊을 때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밥이야 누구나 똑같이 먹는 건데 거기서 뭘 본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사람을 하나둘 겪다 보니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더군요. 밥상은 참 묘한 자리입니다. 잘 보이려고 해서 차려입은 가면은 금방 벗겨지고 몸에 밴 진짜 습관이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밥상에서 정확히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어디를 봐야 그 사람의 진짜가 보이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에 누군가와 마주 앉는 그 밥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은 밥상이었어요. 며느리가 전을 부치고 아들이 술을 따르고 손주들이 떠들며 젓가락질을 하고 시끌시끌하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 한쪽 끝에 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아이들 접시에 잡채를 먼저 덜어주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올 때마다 여기 앉아서 먹어 하고 자리를 내밀었지만 정작 그분 앞 밥그릇은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밥상이 끝나고 닫을 거실로 흩어지자 그분은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어요.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오늘 뭐 드셨어요?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밥상의 주인이셨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남을 챙기는 쪽에만 앉아 오셨던 분, 그 밥상에서 여러분 자신은 누가 챙겨주고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돌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밥상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에서 사람을 보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읽는 자리로서의 밥상 이야기를요. 혹시 여러분도 밥 한 끼로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확 달라진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댓글에 1이라고 적어주시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2라고 적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그 밥상 이야기가 참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상 위의 사람을 읽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밥상에서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 사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광장시장이라고 아시지요? 서울 한복판에 오래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장 안쪽 골목에서 30년 넘게 작은 밥집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박옥순 씨, 올해 72이십니다. 이 어르신한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님 중에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시느냐고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그건 어렵지도 않아요.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앉자마자 뭐가 늦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다 알아요. 30년이에요. 이 어르신 앞을 지나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세월 동안 밥을 퍼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저절로 생긴 겁니다. 이 어르신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모님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요 하면서 손가락을 튕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모님하고 부르는 손님은 19분 밥도 깨끗이 드시고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신다고요. 그 한마디에 사람이 다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어르신만의 습관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인사를 건네는 손님한테는 김치를 하나 더 말아서 슬쩍 접시 옆에 놓아주신대요. 말은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놓아줄 뿐이에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밥 한 술 더 얹어주고 싶은 거지 하시더군요. 잠깐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식당에서 밥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대해주는 손님이 이 어르신 눈에는 귀한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더없이 친절한데 식당 종업원한테는 반말부터 하는 사람, 택시 기사한테는 말 한마디가 거친 사람, 아파트 경비원 지나칠 때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웃음이 진짜일까요? 로마 시대의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본색을 알고 싶거든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거창한 권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상에서 종업원을 부를 수 있는 그 작은 권한, 물 한 잔을 시킬 수 있는 그 자리만으로도 충분해요.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나오는 태도가 그 사람의 바닥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 잘하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한테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떨 게 있으니까 잘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는 건 잘해줘도 아무 이득이 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입니다. 거기서도 목소리가 부드럽고 눈이 마주치고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진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밥을 드실 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잘하는지는 잠깐 적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물 따라주는 종업원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주문이 늦어졌을 때 어떤 말투가 나오는지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나를 향한 미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도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한 태도만큼은 좀처럼 꾸며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상에서 사람이 드러나는 건 비단 행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과 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입니다. 그것도 밥을 먹는 입이 아니라 말을 하는 입이요. 여러분 밥상에 여럿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포항에서 35년 동안 제철소 관리 일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최정호 씨 올해 68이에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옛 동료들과 일주일에 한 번 아침을 같이 드시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여섯 명이 늘 같은 식당에 모이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잘 나오시던 이 씨라는 분이 안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가 이러더랍니다. 이 씨, 요즘 아들이 사업 좀 된다고 코가 하늘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상대도 안 하나 봐. 다른 한 사람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고요. 맞아. 지난번에도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끊더라고.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최정호 씨는 조용히 듣고 계셨답니다. 그러다 국이 나오고 수저를 들 때쯤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대요. 이 씨가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밥상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최정호 씨가 한 일이 대단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밥상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자기가 방금 한 말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최종호 씨한테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철소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실 때부터 누군가 자리에 없는 사람 험담을 시작하면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셨대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 질문 한번 가슴에 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도 할 수 있는 말인가? 이 기준 하나면 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결국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나를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밥상이라는 자리가 묘합니다.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편해지고 옆 사람과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내려간 자리에서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없는 사람 이야기예요. 처음엔 안부처럼 시작하죠.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방향이 틀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 좀 그렇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더 얹고 거기에 또 얹고 밥상 위에 음식 대신 남의 흉이 한가득 쌓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밥상을 볼 때마다 오래된 마을의 우물이 하나 떠오릅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어요. 모두가 그 물을 길어다 마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밤에 슬쩍 더러운 걸 집어넣으면 다음날 온 마을 물이 탁해지죠. 밥상에서 없는 사람 뒷담화를 하는 건 그 우물에 흙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모를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밥상에 앉는 사람들은 하나둘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남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데 내가 없는 날은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믿음이라는 건 한 번 탁해지면 다시 맑아지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정호 씨처럼 멋지게 한마디를 던지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될까봐 그냥 웃으며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꼭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같이 얹지 않는 겁니다. 맞장구를 치지 않는 것,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쪽에 서 계신 겁니다. 거기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없는 사람에 대해 좋은 말 한마디를 얹어 보십시오. 대단한 변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사람 나한테는 참 잘해줬는데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밥상 위에 바람이 방향을 바꾸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결국 이게 남더라고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말해주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밥상에서 눈앞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이 비칩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저도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빈자리에서 내가 했던 말이 지금 와서 마음에 걸리시는 건 아닌지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밥상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은 세대의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는 길이 됩니다. 자, 이제 밥상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바닥이 보이고 없는 사람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마음 밑이 보인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의 약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계산서가 나올 때예요. 밥을 먹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목소리가 커져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쏜다. 걱정 말고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요. 손을 크게 휘두르고 메뉴판을 펼치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자고 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은 기분이 넉넉해지죠. 이런 사람이면 참 시원시원하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계산서가 슬그머니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원시원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잦아드는 거예요. 신발끈을 고쳐 매느라 고개를 숙이거나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자리를 뛰거나
핸드폰을 꺼내 아주 중요한 전화가 온 것처럼 귀에 대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계산은 결국 눈치 없이 멀뚱히 앉아있던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되죠. 그 호탕하던 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저도 만나봤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밥 먹는 내내 별말이 없어요. 시키라는 것도 없고 내가 쏜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조용히 밥을 드시면서 이따금 상대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에요. 그러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화장실이 아니라 카운터에 가서 이미 계산을 끝내고 온 거예요. 돌아와서도 내색을 안 합니다. 누가 계산은 누가 했느냐고 물어도 제가 먼저 나간 김에 그냥 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슬쩍 넘겨버리죠. 말은 앞사람이 10배는 더 했는데 정작 지갑을 연 건 이 조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충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30년 넘게 하시다 은퇴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동규 씨, 올해 74이에요. 이분은 교직연금으로 살림을 하시는데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친구가 5명인데 그 5사람 생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신다고 합니다. 생일이 되면 단골 식당에 미리 전화를 해서 상을 예약하고 친구들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계산까지 맞춰 놓으세요. 친구들이 도착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오늘은 자네 날이니까 편하게 드시게나. 한 번은 친구 한 분이 이상해서 물었대요. 아니, 돈은 누가 냈어? 그러니까 신동규 씨가 웃으면서 이러셨답니다. 사장님이 오늘 서비스를 앞디다.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걸 아는데 그 거짓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계산을 했다는 생색보다 안 했다는 거짓말이 더 품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어르신 지갑에는 늘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춰보면 친구 5명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 있어요. 핸드폰에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손으로 써야 마음이 가지 기계에 넣으면 잊어버려 하시더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서라는 건 결국 작은 약속의 시험지가 아닌가 하고요. 밥 먹으며 오늘 내가 쏜다고 말한 건 작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정말 큰일이 닥쳤을 때 곁에 남아줄까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던 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던 말, 그 말들도 계산서 앞에서 사라진 그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계산을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은 약속을 입으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어 보면 알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 큰 사람이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요. 우리가 흔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말은 크게, 지갑은 조용히. 이게 세상에서 꽤 흔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은 이 순서가 반대예요. 입은 조용히, 손은 먼저. 신동규 씨가 딱 그런 분이셨던 거죠. 비 오는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우산이 없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리만 가리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없이 우산을 펴서 이쪽으로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서도 그런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작은 소나기 같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우산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느냐, 자기 쪽인지 상대 쪽인지. 그 방향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식사를 하시거든 밥 먹으며 오가는 좋은 말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그보다는 밥이 끝나고 계산서가 나오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말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는 같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밥상 위에서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바닥이 보이고 없는 사람 이야기에서 마음의 밑바닥이 보이고 계산서 앞에서 약속의 진위가 보인다면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밥을 여럿이 먹다 보면 맛있는 반찬이 딱 한 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갈비 한 점, 전 한 조각, 새우 하나, 접시 위에 마지막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 순간 밥상 주위에 미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 한 점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뻗어서 자기 밥그릇에 올려놓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거리낌이 없어요. 한 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문제예요. 남이 보든 말든 내 거부터 챙기는 게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점을 보고도 젓가락을 내려놓아요. 그러다 옆 사람에게 슬쩍 접시를 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드세요. 저는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는 별로 많이 드시지도 않았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고기 한 점, 새우 한 마리. 금액으로 치면 몇백 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양보하는 손에서 그 사람의 평생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먹는다는 건 사람이 가장 본능에 가까워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고 맛있는 게 눈앞에 있고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 머리는 생각보다 계산을 잘 못해요. 평소에 예에 바르던 사람도 배고픔 앞에서는 습관이 먼저 나옵니다.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밴 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점 앞에서의 행동이야말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보여주는 그 사람의 진짜인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만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요. 어떤 아이는 30초도 못 버티고 입에 넣었고 어떤 아이는 눈을 돌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 실험이 유명해진 건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장면 때문이에요. 4살짜리 아이가 과자 하나를 앞에 놓고 본능과 싸우는 그 모습. 그게 웃기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짠하기도 합니다. 왜 짠하냐고요? 우리도 매일 그러고 있거든요. 마시멜로 대신 마지막 갈비 한 점 앞에서 참을까 말까, 양보할까 말까 그 짧은 순간의 본능과 조용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배가 덜 찬 대신 사람을 얻어요. 2500년 전에 노자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인은 자기를 뒤에 두지만 오히려 앞에 서게 된다고요. 마지막 한 점을 양보한 사람은 고기를 잃은 것 같지만 실은 그 밥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남은 건 빈 접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이에요. 고기 한 점은 위에서 내려가면 사라지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마음에 남아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거든요. 자기를 뒤에 두는 사람이 오히려 앞에 선다. 참 역설적인데 밥상에서는 이게 매번 증명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밥상에서 마지막 한 점이 남거든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접시 주위에서 사람들의 진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 입으로만 향하는 젓가락인지 남을 먼저 향하는 젓가락인지 그 작은 방향 하나에 그 사람이 평생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밥상에서 사람의 바닥을 보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품성이 보이고 없는 사람 이야기에서 마음의 밑바닥이 보이고 계산서 앞에서 약속의 진위가 드러나고 마지막 한 점 앞에서 본능과 절제 사이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저는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작 곁에 두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에 온기를 주는 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밥상에서 가장 알아보기 어려운데 가장 귀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밥상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밥 먹는 내내 조용한 편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듣는 귀예요. 부산에 윤선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살이에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가 셋인데 다들 서울에 있어요. 효녀들이라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마다 내려옵니다. 윤선자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애들 잘하지 걱정 없어 하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의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자녀들 전화가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동네 김밥집에서 만나는 친구 모임이에요. 4-5명이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참치김밥에 어묵국, 메뉴도 늘 같아요. 거기서 1시간 남짓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무릎이 아프다, 며느리가 어떻다, 손주가 컸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한테 이 모임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윤선자 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에 정숙이가 있으니까. 정숙이가 누구냐고요? 허정숙 씨 같은 모임의 친구입니다. 이 허정숙 씨라는 분이 좀 특별합니다. 모임에 오면 자기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대신 지난주에 누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물어봅니다. 선자야, 지난번에 무릎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은 가봤어? 순이 며느리는 좀 어때? 그 뒤로 괜찮아졌어? 이런 식이에요. 윤선자 씨가 그러셨어요. 나한테 아들이 셋인데 셋 다 효자야. 전화도 잘하고 용돈도 보내주고. 그런데 말이지 지난주에 내가 전화로 무릎이 쑤신다고 했거든. 셋 중에 그 다음 주에 무릎 어떠시냐고 물어본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정숙이는 물어봐. 매주 물어봐. 잠깐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지난주에 어머니가 아프다고 한 말을 이번 주에 기억하는 사람은 친구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는 돼도 서운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서운함을 채워준 게 바로 허정숙 씨의 그 한마디였던 겁니다. 허정숙 씨한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시는 건 딱 2가지예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것, 그리고 그래서요? 하고 묻는 것, 그래서요. 이 2글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들으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말에 관심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더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하는 허락을 받는 기분이에요. 우리 나이 되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라요. 할 말도 많고 들어줄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둘 줄어들어요. 자녀는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기도 하고 친구는 하나씩 멀어지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없다는 걸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700명이 넘는 사람을 80년 넘게 추적한 연구예요. 80년입니다. 한 사람의 거의 평생을 따라간 겁니다.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느냐를 관찰한 거죠.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좋은 유전자일까요? 답은 놀랍게도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50세의 인간관계에 만족한 사람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내 곁에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좋은 관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매일 만나는 걸까요? 선물을 주고받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의 가장 작은 단위는 듣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걸 기억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어떤 약보다, 어떤 보약보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밥상으로 돌아와 볼까요? 밥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재미있게 만들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시간이 빨리 가죠. 그런데 밥상을 떠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적 없으십니까?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이요. 그 사람은 밥상을 자기 무대로 만든 겁니다. 나는 관객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듣기를 잘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밥상을 떠날 때 기분이 달라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는 것, 내가 한 이야기를 고개 끄덕이며 받아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밥상에서 주로 말하는 쪽이십니까? 듣는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곁에 조용히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한 끼를 즐겁게 만들지만 잘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꿔줍니다. 어쩌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윤선자 씨에게 목요일 아침 김밥집이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밥상에 앉으시거든 화려하게 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는 사람, 지난번에 말한 걸 기억하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가장 귀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친구와 밥을 먹을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기억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손주가 시험 본다고 했는데 잘 봤대요 이 한마디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3초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3초짜리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는 따뜻함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 나이 들수록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 두 글자 그래서요. 참 별것 아닌데 참 큰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밥 한 끼에 그 마음이 무너졌다고요. 이제는 그게 왜였는지 조금은 보이시지 않습니까? 밥상은 참 작은 자리입니다. 사방 80cm쯤 되는 네모난 상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작은 자리 안에서 사람의 진짜가 이렇게까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종업원을 부르는 그 목소리 하나에 이 사람이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였습니다. 자기한테 아쉬울 것 없는 사람 앞에서도 목소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흙을 얻는 사람이 있었고 조용히 한마디로 물을 맑게 되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말해주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계산서가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 말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은 조용한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점 앞에서 본능을 이기고 남에게 접시를 밀어주는 사람의 손에서 그 사람이 평생 세상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보였습니다. 자기를 뒤에 두는 사람이 오히려 앞에 선다는 노자의 말씀이 밥상 위에서 매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지난주에 내가 한 말을 이번 주에 기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종업원 빈자리, 계산서 마지막 한 점, 그리고 듣는 귀. 이 5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밥상에 마주 앉으실 때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눈이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남을 보는 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나는 종업원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해왔나? 나는 계산서 앞에서 어떤 손을 보여줬나? 나는 마지막 한 점을 누구에게 권하며 살아왔나?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었나? 남을 비추던 거울이 슬그머니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가치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데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상은 작지만 거기 비치는 사람은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는 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밥상이 하나쯤 떠오르셨습니까? 내가 함부로 대했던 누군가가 떠오르셨는지요? 식당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날이 생각나셨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말없이 나를 챙겨주었는데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떠오르셨는지요? 매번 내 잔에 물을 먼저 채워주던 그 손을 나는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에 가만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밥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저는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이 작은 공간이 서로의 밥상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랜 친구 한 분, 형제자매 한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누는 대화는 또 다른 밥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있으시더라도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아십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밥상에서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여러분 안에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밥상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딱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많은 밥상에 앉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밥상을 차리셨던 날도 있었고 퇴근길에 혼자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먹었던 밥상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혼자 떠먹었던 밥상도 있었겠지요. 그 수많은 밥상 위에서 여러분은 남을 챙기느라 참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밥상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리도 하나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도 따뜻한 국이 놓이고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런 밥상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처럼